안녕하세요. 저희는 행동주의, 인지주의 학습이론의 심화 내용을 다뤄보게 된 사조이며 저는 첫 번째 발표자 바이오생명공학과 강명보입니다. 지난 9주차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의 발표는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복습 문제를 풀며 시작합니다. 그 후 행동주의, 인지주의 학습이론을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눠 심화 자료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퀴즈와 생각해볼 사항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의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첫 번째,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학습이론을 복습할 수 있다. 두 번째, 각각의 이론을 심화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화 내용을 문제를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심화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수업에 대한 복습 문제 3개를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3초 후에 정답을 말하니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잠깐 멈춰주세요. 먼저 첫 번째,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는 4명의 대표 학자들이 있었죠. 이들의 이름과 주장이 다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파블로프입니다.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린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뭐하면 뭐뭐하다 라는 꼴로 보여 조건처럼 느껴진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리는 것은 생리적 반응으로 무조건 자극에 따른 무조건 반응을 뜻합니다. 조건 자극이란 힘이 없는 중립 자극에 무조건 자극이 더해져 중립 자극이 힘을 얻고 반응을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가지 저장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떤 설명이 틀렸을까요? 답은 3번입니다. 거정이 존재하는 저장 형식은 장기 기억에 존재합니다. 그 전까지의 저장소인 감각 기억과 작업 기억 모두 날 것 그대로, 즉 시각 정보는 시각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OX 문제인데요.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 학습자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여겨졌나요? 아닙니다. 이 설명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의 학습자는 머릿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잘 푸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차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자 바이오생명공학과 서지은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는 고전적 그리고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었습니다. 먼저 고전적 조건 형성에 관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실험 중 흰 쥐와 큰 소리를 이용한 엘버트 실험이 기억나시나요? 이 엘버트 실험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에 관한 실험이 단순히 동물의 침분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특정 대상에 대한 불안 또는 공포 등과 같은 복잡한 정서 반응 획득의 기본 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에게 공포심을 심어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흰 쥐에 의한 반응은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흰 쥐를 다시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쥐를 무서워하던 아이에게 새로운 긍정적인 자극과 함께 쥐를 보여주면서 점차 쥐에 대한 공포심을 없앨 수 있었다는 메리 코버 존스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긍정적 자극이 무조건 자극이 되어 중성 자극인 쥐와 합쳐지면서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된 부정적 요소를 없애거나 다른 긍정적인 행동을 새롭게 학습시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심리치료 방법을 행동수정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수정치료법의 일종으로 체계적 중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방법은 환자의 모든 근육을 서서히 이완시키면서 편하게 만든 다음 환자가 느끼는 공포 상황에 대해 점진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공포 상황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뱀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훈련을 하면서 먼저 뱀의 사진을 보는 것을 상상하다가 실제 뱀을 보는 것을 상상하고 마지막으로 직접 뱀을 들고 있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완 상태에서 공포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되게 만들어 공포증을 치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체계적 중감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은 가상현실에도 연관시켜 치료하거나
트라우마,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발표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발표의 현장이나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주고 이완시키는 과정을 통해 발표의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가기만 하면 말을 하지 않는 선택적 항구증을 가진 아동에게 친구 한 명과의 놀이를 통해 말문을 먼저 열고 서서히 그 수를 늘리거나 상황에 익숙해지게 함으로써 학교에서도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자 간호학과 문소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심화학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이미 많이 공부해 오셨을 것 같아서 저랑은 다소 생소한 개념들을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잘 이해해 보아요. 첫 번째 살펴볼 개념은 강화와 벌의 유형입니다. 먼저 강화물은 어떠한 행동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중 정적 강화물은 영어로 포지티브 reinforcer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포지티브는 더한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웃집 할머니한테 인사를 했더니 1,000원을 받은 아이는 그 이후에도 인사를 하겠지요. 1,000원이라는 보상이 아이에게 주어짐으로써 아이는 인사하는 행동을 더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오른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취감이라는 보상은 아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해줍니다. 이에 반해 부적 강화물은 영어로 네가티브 reinforcer입니다. 이때 네가티브는 제거하다, 빼주다의 의미입니다. 어떠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아이의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지요. 숙제를 면제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 숙제를 면제받기 위해 더 열심히 단어를 외운다는 사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벌입니다. 벌은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 수요성 벌은 무언가를 줌으로써 학생이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떠든 아이에게 운동장 10바퀴를 돌라는 벌을 가하면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떠드는 행동을 덜 하겠지요. 수요성 벌의 예시로 우리가 흔히 하는 체벌이 있습니다. 대거성 벌은 제거함으로써 학생이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1시간 동안 딴짓한 아이에게 친구랑 논다는 것을 제거하게 되면 다음부터 그 아이는 딴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핸드폰을 압수하면 다음부터 아이는 수업 시간에 몰래 핸드폰 게임을 하는 행위를 덜 하겠지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두 번째 살펴볼 개념은 강화 계획입니다. 이 중 간헐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헐 강화는 매번 통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의 떼쓰기 행동을 할 때 일관된 기준과 행동을 보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보상을 하면 아이는 떼를 쓰면 언젠가는 통한다는 생각과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떼를 쓰기를 더 하게 됩니다. 간헐 강화 계획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대 1의 비율로 무료 입장한다는 것은 빈도가 예측 가능하므로 고정 비율입니다. 반면 로또는 빈도가 예측 불가능하므로 변동 비율입니다. 시간에 대한 계획으로서 15분이 지날 때마다 하트를 통해 게임할 자격을 주는 것은 시간이 예측 가능하므로 고정 간격의 예시입니다. 반대로 가끔씩 타임 세일하는 동네마트는 언제 세일을 할지 그 시간이 예측 불가능하므로 변동 간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강화 계획에 따라서 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달라지고 이는 학습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배운 조작적 조건을 상황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혼내거나 노트를 뺏는 등의 방법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보이지 않거나 숨어서 얼마든지 다시 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대신 더 좋아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덜 좋아하는 행동을 먼저 하게 하는 것,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는 프림에게 원리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의 교육적 시사점은 행동이 보상에 의해 강화되므로 얼마든지 행동 수정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사회적 기술을 훈련시킬 때나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때 등 임상에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경험이 사례를 직접 대입해보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테니 이 작업 꼭 집에서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자 간호학과 김민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심화 내용으로 4가지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게스탈트 이론입니다. 게스탈트 이론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어떤 상황이나 자극을 요소의 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각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윤곽, 형태를 지각하는 것으로 게스탈트라는 말도 형태나 모양을 의미하는 독일어 명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인간은 완결, 근접성, 유사성의 원리에 입각해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 혹은 형태, 즉
게슈탈트로 만들어 지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걸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삼각형이 보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부분에 집중한다면 삼각형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전체를 봤을 때 우리의 인지 과정에서 완결성이 작동해 삼각형을 완성시켜 우리에겐 삼각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지 과정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누군가 이를 닦고 옷을 입고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저 지금 외출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위를 하나하나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주신 예시인 ACE를 ACE로 하나로 인식하는 것 역시 비슷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게슈탈트 이론은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 정보의 단위수를 줄여 제한된 용량의 작업 기억 영역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인간의 뇌는 과부하가 걸려서 터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보아 비슷하면 대충 뭉뚱그려서 이전에 쌓인 경험, 즉 게슈탈트로 판단해버리는 효율적인 뇌 생각 처리 방식을 반영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학습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먼저 의미 있는 큰 틀을 형성한 뒤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처음 배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맨 처음 배울 때 우리는 알파벳의 소리를 배우고 그대로 읽는 법을 맨 처음에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큰 틀을 형성한 뒤 강세, 예외적인 발음 현상, 규칙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굳이 이런 세부적인 규칙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전의 경험으로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톨만의 목적적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이 인지주의 이론에 나와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톨만의 이론은 행동주의에 속하긴 하지만 학습 이론에 있어서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해서 인지 이론으로 분류됩니다. 이 이론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목적에 도달하는 길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 사태의 인지가 학습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며 이것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는 대상을 기호라고 부릅니다. 이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기호 형태 관계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목적을 지향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 결과 인지지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지지도의 구성이 바로 학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톨만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지지도를 구성하므로 학생을 교육하는 상황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창시절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혼자서 풀어냈을 때 그 문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목적에 도달하는 길을 찾게 하는 것이 학생의 기억 속에 더 강하게 남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발표자 간호학과 신지빈입니다. 인지주의 학습 이론 중 정보처리 이론과 켈러의 통찰학습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정보처리 이론이란 새로운 정보가 투입되고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에 저장되며 기억으로부터 인출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내부에서 학습이 발생하는 기제를 설명한 것이었죠. 이러한 정보처리 이론이 학교교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감각기억 단계의 사례입니다. 투입된 정보가 즉시 처리되지 않으면 유실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여러 자극을 동시에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필기와 듣기가 함께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기억 단계의 사례입니다. 기초학습에서 자동성을 갖게 되면 그만큼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보다 유용한 정보 습득에 사용하고 인지 과부하를 줄일 수 있겠죠. 자동화 예시로는 구구단 암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보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에는 정보를 의미 있는 묶음으로 만드는 청킹이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던 태정태세 문단세가 바로 청킹을 활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기억 단계의 사례입니다.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네트워크 조직을 가지며 인지 시스템은 여러 가지 지식을 조직하는 연상 네트워크를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빗살무늬 토기 사진을 보고 저것이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며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등의 다양한 정보를 머릿속에 연상하여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정보처리 이론에 따르면 교수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해를 요하는 학습에서의 교수 전략, 그리고 문제 해결을 요하는 학습에서의 교수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보처리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자동화된 지식을 위한 다양한 연습 기회와 그리고 다양한 단서가 있는 연습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학습에 있어 기억을 돕는 방법을 제공해 실제적 수업 개선에 기여를 한다. 그리고 학습자를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로 평가한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켈러의 통찰학습입니다. 켈러는 학습을 학습자의 통찰 과정을 통한 인지구조의 변화라고 보았습니다. 켈러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의 자극, 반응 연합의 학습을 거부하고 침팬지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통찰학습을 연구합니다. 그는 침팬지 우리 속에 상자들과 막대기를 넣어놓고 천장에 손이 닿지 않도록 바나나를 매달아 놓은 후 침팬지들이 바나나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침팬지들은 막대기로 과일을 쳐서 떨어뜨리거나 상자를 바나나 아래로 끌고 가서 받침대로 삼아 올라가 바나나를 땄고 바나나를 점점 더 높이 올리자 상자 위에 또 상자를 쌓아서 바나나를 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켈러는 침팬지가 문제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재구성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침팬지들은 한 과제에서 배운 것을 다른 과제로 전이시킬 수도 있었고 처음 통찰 행동을 보인 침팬지로부터 다른 침팬지들에게 그 행위가 퍼져나가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찰 실험의 시사점으로는 문제 해결은 경험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구조 변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통찰력은 탐색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탐색은 우연만을 위주로 하는 시행착오와는 다르다. 통찰에 의한 학습은 종류에 따라 개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찰은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결이 아니라 전체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습이 전체적인 장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한 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학습자는 통찰학습에서 아하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르키메데스가 외친 유레카도 통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자 간호학과 이나연입니다. 앞선 시간에는 정보 처리 이론과 컬러의 통찰학습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배웠던 심화 정보를 문제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전적 조건 형성을 역이용하는 방법인 세계적 둔감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푸셨나요? 정답은 5번입니다. 처음부터 최대한의 공포와 마주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공포와 마주하게 하고 이를 점점 늘려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행동을 교정시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작적 조건 형성 중 스키너가 촌 다이크의 효과의 법칙을 발전시킨 강화와 벌의 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단은 제거성 벌이 아닌 부적 강화물로서 잔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 아이는 장난감을 치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라는 부적 강화물이 아닌 제거성 벌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제거함으로써 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2번과 4번입니다.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의 심리학은 전체 부분의 합이 아닌 합의 이상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니 틀린 설명이겠죠. 3번. 게슈탈트 이론은 큰 틀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채워나가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설명은 틀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문제 기호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이를 옳게 고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기호 형태라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컬러의 통찰학습에 관한 문제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4번부터 볼까요? 컬러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단순한 과거의 경험의 집적이 아닌 경험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구조 변화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틀린 설명이 됩니다. 통찰에 의한 학습은 개체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개체마다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동일하다고 한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마지막은 토론 과제입니다. 이번 주에는 팀별 토론이 없기 때문에 따로 집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 정리할 점이나 생각해 볼 점을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각자 생각해 보시고 이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4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